5등급으로 해놓으니까 각 구간이 조금 더 넓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앞으로 고교학점제에서의 1등급은 몇 퍼센트냐? 10%입니다. 현재 1등급, 2등급까지 합쳐놓은 게 11%인데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10%. 그러면 현재 1, 2등급은 다 뭐다? 앞으로는 1등급이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내신을 확보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겠구나. 뭐 고교학점제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1등급의 기준은 4%, 2등급은 11%였던 기존의 9등급이 앞으로는 1등급은 10%를 기준으로 하는 5등급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과목에 등급제가 적용되느냐가 바로 이번 개편안의 키포인트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교과가 나누어지는데요.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다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10 플러스 2학년제로 초1부터 고1까지를 국민공통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공통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고 고2, 고3 때 선택 심화과정을 배웁니다. 이때 선택과목이 크게 다시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반 선택이고 하나는 진로 선택이에요. 근데 앞으로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이 전문교과라는 아이가 보통교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전문교과는 뭐냐면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특목고에서 배우는 과목이니까 당연히 심화 과목이겠죠. 여기 전문교과 2라고 되어 있는 것은 특성화고 과목이에요. 그래서 A는 여기에 남아있고 특목고에서 공부하는 전문교과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보통교과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게 되면 앞으로 선택 과목은 2종류가 아니라 3종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가 아니라 현재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공통과목,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같은 과목을 배우고요.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을 배우는데 일반 선택 과목은 뭐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과 통계,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1, 그리고 뭐 영어 1, 영어 독해와 작문 이런 것처럼 보통 수능에 출제되는 연계 과목들 공통 과목보다는 조금 더 심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과목들이 일반 선택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은 크게 두 부류의 과목들이 여기에 섞여 있는데요. 자,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진로영어, 여행지리, 과학사, 생활과 과학처럼 말만 들어봐도 좀 가벼운 과목들. 그리고 심화국어, 고전읽기, 기하, 영미문학,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 물리화학, 생명, 지구과학의 2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 자, 과목 이름만 들어봐도 좀 어려운 과목들이죠. 이렇게 두 부류의 과목들이 섞여 있습니다. 왜 이 두 부류의 과목을 진로 선택이라는 카테고리로 같이 묶어놨냐면 내신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요. 뒤에 보면 숫자가 4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차 등급으로 아이들을 평가를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은 뒤에 숫자가 없고요. 그냥 A, B, C라고만 되어 있어요. 성취 평가를 하는 과목들입니다. 자, 물리 2, 화학 2, 기하 이런 과목들이 등급으로 나오지 않고 어떻게 나온다? A, B, C로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실용영어, 실용국어 이런 것들도 A, B, C로 나온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자, 좀 실용적인 과목, 그 다음에 가벼운 과목들까지도 굳이 등급을 나눌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 하고요. 너무 어려운 과목을 등급제로 평가를 하면 아이들이 수강을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좀 더 심화된 과목을 아이들이 도전해서 대학 오기 전에 학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 그냥 성취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등급제와 성취평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등급은 전국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나 정해진 비율 안에서만 1등급,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부여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도 1등급은 10%, 해남 땅끝이나 거제도에 있는 고등학교도 1등급은 10%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선생님이 내가 마음에 든다고 막 더 줄 수 없어요. 근데 성취평가는요. 야, 너희들 이번에 되게 수업 열심히 받는다. 선생님이 A를 30% 줘야 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보통 학교들이 30%는 기본이고요. 많게는 50% 또는 70%까지도 A를 주고 심지어는 100% A를 주는 학교도 제가 봤어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되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과목이 공통 과목은 그대로 공통 과목이고요. 일반 선택 과목은 그대로 일반 선택이에요. 그런데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교과, 특목고에서 배우는 전문교과 이게 합쳐져서 다시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했던 가벼운 과목들 여행지리, 생활과학 이런 것들은 융합 선택으로 묶이고요. 좀 심화 과목들 물리투, 화학투, 기하 뭐 이런 과목들은 진로 선택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진로 선택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교과별 심화 학습을 위한 과목으로 일반 선택 과목의 심화 과정으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개념과 고교학점제 이후의 진로 선택이라는 과목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진로, 심화 선택 과목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목별 성적 산출 기준을 보게 되면 보통 교과에 성취도와 등급이 같이 병기되어집니다. 사회과학 융합 선택에 한해서만 등급이 나오지 않고 그냥 A, B, C, D예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A, B, C, D가 있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등급이 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등급과 성취도가 같이 병기되어지면 성취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등급이 중요한 거예요. 등급은 구간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표준화되어 있고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등급입니다. 성취도만 있을 때는 이제 성취도가 뭐냐. 자, 이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자, 같이 나오게 되면 성취도는 의미가 없다. 자, 기존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된 과목들이 전부 다 등급이 아니라 성취도로 평가를 했죠. 그것도 5단계도 아니고 그냥 3단계 A, B, C로. 그러면 사회과학 융합선택 과목을 빼준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과목들을 등급에서 제외를 시켜주는지를 봤더니 이 노란색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기후문제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학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봐도 자, 특별하게 학업 역량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기존의 진로 선택 과목에서
실용적이고 가볍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과목들, 그런 과목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다 뭘로 한다? 등급으로 한다. 융합 선택 과목들 중에서도 국영수는 또 등급이에요. 수학과 문화, 실용통계, 수학 과제 탐구, 세계문화와 영어, 진로 선택, 심화 과목들 전부 다 등급이에요. 과목의 이름들이 좀 바뀌는데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물리2, 화학2, 생명2, 지구2 이런 과목들이 다 앞으로는 등급이 된다. 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지금 현재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이전에 모든 과목을 등급제로 평가했던 시절이에요. 고등학생들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심화 과목들을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전교 1, 2등 아이들도 그런 과목들을 수강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 서울대학교에 지원한 아이가 면접을 볼 때 교수님이 야, 너는 기계공학과를 오면서 왜 물리2를 안 배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 배우려고 했는데 다른 애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요, 폐강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수업은 잘 따라올 수 있겠니? 네, 제가 혼자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입학하기 전까지는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오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면서 야, 이런 심화 과목들은 애들이 좀 다 배우고 올 수 있게 등급으로 하지 말자라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에서 A, B, C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대학은 할 말이 있죠. 야,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이거 안 받고 오면 안 뽑아준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요, 생명2 안 받고 의대 가는 애들 없고요. 물리2 안 받고 기계나 뭐 항공이나 이런 데 가는 아이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되게 되면 이제 더 좋아질 줄 알았죠. 애초에 고교학점제의 시안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공통과목만 등급제로 평가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아이들이 본인의 진로, 적성, 흥미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전과목을 성취평가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발표된 안에서 갑자기 5등급이 딱 나온 거예요. 고교학점제하고는 전혀 다른 평가 모형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요? 자, 현재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는 선택과목 중에서도 주로 일반 선택을 많이 이수합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거의 다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일반 선택이 많아봐야 한두 과목밖에 없어요. 등급 나오는 과목들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학생부에 대한 관리도 좀 더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수능을 봐야 되는 아이들은 수능 준비도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좀 여유가 생겨요, 오히려. 내신에 대한 부담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거의 끝나버려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진로 심화 과목들은 거의 다 3학년 때 배우겠죠. 당연히 심화 과목이니까 뒤로 갈수록 많이 배우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3학년 때까지도 뭘 해야 된다? 내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5등급이니까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자, 전교생이 300명일 때 현재 4%가 1등급이니까 12명이죠. 10%로 늘어나게 되면 30명이에요. 12명이 30명 되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제 조건이 성립하려면 모든 과목을 전교생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선택 과목은 쪼개지겠잖아요, 아이들이. 특히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제 과목의 이름은 바뀌어요. 하지만 물리2 이런 과목은 많이 받아봐야 20,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일 때 1등급은 몇 명이에요? 1명. 10%가 되게 되면 2명. 1명에서 2명 되는 거란 말이에요. 12명에서 30명 되면 의미 있는 증가인데 1명이 2명 되는 거, 와, 2배로 늘었네?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요? 아니에요. 겁나서 못 들어가요. 그래도 또 피해갈 수도 없어요. 왜? 이미 대학들은 익숙해져 있거든요. 진로 선택 과목 안 받고 오면은 애들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특목고 전문교과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자, 뭔지 볼게요. 전문 수학, 고급 기하, 고급 대수, 고급 미적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도 숨 막히는데 그 앞에 고급이 다 붙어 있어요. 고급. 고급 물리, 고급 화학. 자, 그리고 실험들. 이런 것들까지도 등급으로 평가한다. 정리해보면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됩니다. 자, 내신이 완화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융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까지는 A, B, C로 해서 아이들의 부담을 줄여줬었는데 앞으로 이것까지도 등급제다라는 얘기예요. 사회과학 융합 선택 정도는 그냥 등급으로 안 하고 A, B, C, D. 아니, 그러면 그냥 공통 일반 선택 받고 그냥 융합 선택하면 되겠네. 이럴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학들이 여행지리 공부하고 온 아이하고요. 국제관계의 이해를 공부하고 온 아이 중에 누구를 뽑아줄 것 같습니까? 자, 대학들이 기후변화와 환경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온 아이하고 물리 2, 생명 2 이런 과목을 공부하고 온 아이하고 누구를 뽑아줄 것 같습니까?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 배우고 온 아이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건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아이들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중하위권 아이들이라면 그냥 공통과목하고 일반 선택하고 융합 선택해버리면 되겠죠. 근데 내가 최소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이런 학교에 지원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갈 수 없는 게 진로 심화 선택 과목이다. 그럼 오히려 지금 현재 교육과정보다도 내신이 강화된 겁니까? 약화된 겁니까?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이 내신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논술형, 소술형 평가의 강화인데요. 내신 논소수령 평가 관련 기준이 미비해서 논소수령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내신을 논소수령으로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객관식으로 뭐 한 17문제, 18문제 보고 소수령 단답형으로 뭐 한 7, 8문제 보고 이렇게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영어 같으면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영어로 천자를 써라. 영어 에세이를 써라. 그 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문장제나 뭐 공식 같은 걸 놔두고 이 문장제를 풀이과정으로 풀어봐라.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증명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분쟁 중인데 이 분쟁의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1500자. 이게 사회시험 문제일 수 있다. 객관식에 익숙해져 있고 그냥 정답 찾는데 단순 암기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 이런 식의 시험이 출제가 되게 되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사고력을 키우고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논술학원 다녀야 되겠네 이건 아니고요. 책 많이 읽고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정리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장 변하지는 않아요. 당장.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수행평가라는 게 도입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너무 익숙한 게 수행평가인데 그때 처음 수행평가가 나왔을 때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뭘 내줄지를 몰라가지고 뭐 영어 같으면 단어 50번씩 써오기. 그래서 우리가 어머님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깜지라고 깜지. 볼펜 한 3개 묶어가지고 막 까맣게 A4 채워가지고 갖다 냈던 이런 경험들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형태의 수행평가가 지금은 아예 없죠. 굉장히 정교화되어 있죠. 그래서 논술형, 소술형 시험을 강화한다고 해도 일선 고등학교들에서 당장 그렇게 막 바뀌진 않겠지만 현재 중2, 중1, 초6, 초5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정교한 형태의 논소수령 평가가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현재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통합형 수능입니다. 통합형 수능의 반대말은 뭘까요? 뭔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현재 수능은 선택형이에요. 아이들이 고를 수 있습니다. 과목을. 수학 같은 경우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가 선택 과목인데 주로 문과로 지원하는 아이들은 수원, 수투를 공부하고 확률과 통계를 선택합니다. 이과로 가는 아이들은 수원, 수투를 공부하고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사회과학에 대해서도 사회 9개, 과학 8개 과목 중에 2과목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문과 아이들은 사회에서 2개, 이과 아이들은 과학에서 2개를 골라요. 근데 이것을 이제는 통합해서 똑같은 시험을 문과든 이과든 관계없이 보자는 게 통합형 수능인데요. 그 범위를 살펴보니 수학이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인데요. 이 대수가 수원이고 이 미적분이 지금 미적분이 아니고 수투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를 보는 거예요. 문과형 수학으로 문이과 애들이 다 시험을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나 과학도 이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봐야 돼요. 둘 다 보게끔 하다 보니 선택 과목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배우는 1학년 교과목이 시험 범위가 됐습니다.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출제 범위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애들이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준비해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사회, 과학, 한국사 3개에다가 영어는 어지간한 애들이 고2거 정도 수준까지는 하잖아요. 영어 1, 2가 보통 고2 정도 수준의 영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4과목을 배운다는 얘기죠. 수능 출제 과목을. 그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잊어버리겠잖아요. 그래서 2학년, 3학년 올라갈 때까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딱 보니까 문과형 수능이네? 그러면 아니 문과 애들도 시험만 잘 보면 뭐 의대도 가고 다 갈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근데 그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왜 알 수가 없어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건 고등학교 내신은 5등급제고 수능은 통합수능 보겠다 이걸 발표한 거지 대학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뽑을지는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언제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됐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3 애들이. 아니
지금 고교학점제 지금 발표하고 내년부터 하는데 고2가 돼야지 우리 애가 대학 어떻게 가는지 안다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교 4년 예고제라고 해가지고 대학별 모집 방식은 1년 전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공부하다가 그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그때 확인하고 뭔가 방법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공부 방향을 잡고 하다가 그때 딱 발표된 거 보니까 이게 아니었네 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예측을.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팩트. 자, 정시 비율이 유지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수시와 정시가 한 75대 25 정도 돼요. 근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보게 되면 정시 비율이 한 40%까지 올라옵니다. 이걸 유지하겠다는 거고요. 내신은 5등급이지만 수능은 그대로 9등급으로 평가하고요. 변별력은 좀 약화됐겠죠. 변별력이 좀 약화됐다는 게 시험이 쉬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 범위가 막 1학년 범위고 막 하니까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심화 수학이 도입될 뻔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습니다. 심화 수학은 뭐냐면 아니 미적분 기하 그거 빼버리면 어떡하냐.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심화 수학이라 해가지고 보고 싶은 애들 보게 하자 이런 안이 있었는데 야, 그러면 뭔 통합형 수능이 되겠어. 우리 통합형 수능 하려면 똑같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빠졌어요. 근데 저는 이거 다시 부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 학생부 평가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보는 항목을 집어넣자 이거였어요. 근데 이것은 대학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 체크였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 수능은 통합형 수능.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해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측을 해봐야 된다고 했죠. 고교학점제 이후에 입시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학에서 학생을 뽑는 방법은 크게는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실기전형, 그리고 수능전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건 내신 성적 위주로 해서 학생을 뽑는 거고요.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아이를 평가하는 거고, 논술은 대학에 가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실기는 주로 예체능이고, 수능은 우리 내일 수능 보잖아요. 수능 보고 이 점수로 대학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고교학점제가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는 건데, 종합전형은 고교학점제가 되나 마나 영향 없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요. 생활기록부 보는 거니까. 논술도 대학에서 출제한 문제 푸니까 상관없죠. 예체능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영향을 받는 건 학생부 교과와 수능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학생부가 아니고 수능 위주 전형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앞으로 입시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시는 2006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모집 인원이 늘어나서 지금 한 75% 정도를 뽑고 있어요. 수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건 교과 전형입니다. 전국적으로 약 42.9%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로는 한 21% 정도를 뽑고 있어요. 근데 수도권 주요 대학으로 오게 되면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와 종합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가 아니라 종합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35%. 교과로 선발하는 아이들은 약 12%, 5,770명 정도만 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정시인데 정시로 뽑는 인원이 거의 40%에 육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입시의 변곡점이었는데요. 저렇게 정시를 40% 늘린 게 대학들이 늘리고 싶어 늘린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야, 정시가 좀 공정한 것 같아. 입시 공정성을 위해서 정시를 늘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대학들은 정시로 30% 정도를 뽑고 있었거든요. 이걸 40%로 늘린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정시가 40%라고? 그 소식을 듣고 이미 대학교 다니고 있는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수생, 삼수생들이 다 수능 한 번 더 보겠다고 온 겁니다. 재수생 공화국의 시작점이 바로 여기였어요. 근데 숫자의 함정에 속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내신 1등급 10%. 우와! 그게 숫자의 함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선택 과목별로 아이들이 잘게 쪼개져 버리면 어떤 과목은 1등급이 2명 정도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30%를 뽑고 있었을 때 선발 인원은 한 15,00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40%로 늘어나니까 18,000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몇 명 늘어났습니까? 3,000명. 근데 이 3,000명 늘어난 것 때문에 재수생이 3만 명이 늘어났어요. 40%. 이거에 속은 거죠. 그러면 이 늘어난 퍼센트만큼은 어디에서 가져갔을까요? 학생부 종합에서 가져갔어요. 학생부 종합에서. 이 학생부 종합은 주로 재학생들이 합격을 잘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 거 뺏어다가 재수생 줘버린 꼴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주로 준비해야 될까요? 정시가 아닙니다. 정시가 아니라 종합과 교과 위주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건 없다. 그런데 교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대학들은 인서울 대학들입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방금 살펴본 주요 15개 대학이에요. 검정색이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서울에 있는 대학과 레벨은 비슷한데 수도권이나 아니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자, 이 빨간색 주요 15개 대학 안에 합격을 하려면 교과 내신으로는 1등급대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한 과목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 과목의 평균을 내다보면 이제 뒤에 소수점이 붙겠죠. 최소한 1.9등급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서울을 하려면 2등급대의 교과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종합전형에서는요, 내신도 내신이지만 전체적인 활동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합격선은 내려가요. 그래서 주요 대학, 빨간색 대학들은 약 2점대 초반 여기까지 합격이 가능하고 인서울 대학은 3점대까지도 합격이 가능합니다. 근데 4등급대가 되게 되면 일반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인서울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일단 기준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은 1등급은 4%, 2등급은 11%, 3등급은 23% 여기까지 인서울이에요. 근데 요 1, 2등급이 합쳐져서 앞으로 1등급이라고 했죠. 자, 교과 전형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3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은 서울대나 의치안에 주로 지원을 하고요. 1.7 정도 되면 뭐 연고대나 우리가 서성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학들에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1.8, 1.9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 이런 데 교과 전형으로 아이들이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무의미해집니다. 지금은
정말 많은 과목들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다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잖아요. 그래서 주로 거의 대부분이 1등급인데 몇 과목 정도가 2등급이면 이제 뭐 한 1.2, 1.3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 애들이 서울대 가고 의대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의 다 2등급인데 몇 과목 그래도 1등급이 있으면 이제 한 1.8, 1.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 친구들은 이제 경희대도 가고 건국대도 가고 이래요. 근데 어쨌든 같은 1등급 대여도 뒤에 소수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죠. 이게 교과 전형인데요. 앞으로는 1.3도 1.0이고 1.9도 1.0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2등급이 다 1등급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게 되면 1.3 이렇게 나올 애들이 앞으로는 1.0이 되는 거고 현재 기준으로 1.9 이렇게 나올 애들도 앞으로는 1.0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부터 해가지고 저기 아래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여기까지가 다 1.0이 합격선이 되고 지원하는 애들도 다 1.0인 거예요. 무슨 전형에서? 교과 전형에서. 주아야, 도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잖아. 자,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들의 학생 수가 약 43만 명 정도입니다. 이건 해마다 좀 비슷해요. 해마다. 그러면 여기에서 10%라고 하게 되면 4만 3천 명인데 이 4만 3천 명이라는 숫자는요. 서울대부터 숙명여대까지 수시정시 해가지고 뽑는 인원을 다 합쳤을 때 한 4만 5천 명 되거든요. 이 인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1.0인 애들로만 15개 대학은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전형은 약 한 12%만을 뽑죠. 모집 정원에. 그러면 교과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채 6천 명이 안 됩니다. 6천 명을 뽑는데 1.0이 4만 3천 명. 경쟁률이 막 7대1, 8대1, 10대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대학은 이제 뭘로 뽑냐고요? 뭘로? 그래서 대학들이 앞으로 교과 전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현재는 대학들이 학생을 어떻게 뽑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아예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왜 없냐? 어차피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게 전교 1, 2등 아이들이 지원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1등, 너도 1등이니까 교과 전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는 아예 그냥 종합 전형만 합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각 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우수한 학생 2명씩을 다 모아가지고 1단계에서 서류로 평가를 해가지고 활동이나 서류가 우수한 아이들을 3배수로 뽑아서 2단계로 면접을 봐가지고 최종 선발을 해요. 이런 방식을 우리는 종합전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균관대는 이제 교과전형이 존재하는데 성균관대의 교과전형에서는 진로 선택 과목을 20%를 반영해서 정성평가라는 겁니다. 정성평가라고 하는 게 종합평가예요. 종합전형에서 하는 게 정성평가예요.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의 정성평가를 뭘 하는가를 봤더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본다라는 겁니다.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뭐냐?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수업 중에 뭘 했는지 학업 태도라든지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보고서 낸 것들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경희대학교의 교과전형도 교과 성적 70에다가 교과 종합평가 30이 들어가는데 이 교과 종합평가의 내용을 보니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정성적으로 본다. 교과에다가 종합전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건국대학교도 학생부 교과 70에 서류 학생부 30, 종합형 교과전형.
동국대학교도 교과 70에 서류 30. 명지대학교는 서류는 보지 않는데 교과로 5배수 뽑아놓고 2단계에서 면접을 봐요. 가천대학교도 교과 100으로 7배수 뽑아놓고 2단계에서 면접 50%가 들어갑니다. 자, 대학들이 왜 이럴까요? 그냥 좋게 내신 성적으로만 줄 세워서 뽑으면 되지? 현재가 9등급 체제인데도요. 대학들은 학생들의 내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보다 더 우수한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앞으로는 5등급이 돼요. 1등급 43,000명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내신 성적만으로 가릴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과 전형도 교과 100으로 선발하지 않는다. 현재 주요 15개 대학 중에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7개밖에 없어요. 현재도 7개밖에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요 7개도 다 없어지고 뭔가 교과에다가 뭔가를 더 집어넣어서 보는 이런 형태로 다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좀 다르겠죠. 비중은. 뭐 교과 90에 학생부 종합평가 10 또는 교과 70에 학생부 30 이런 식으로 비중은 좀 다르겠지만 모든 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평가가 도입될 겁니다. 중상위권 대학은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면접평가가 도입될 확률이 높아요. 이게 교과 전형의 변화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공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대학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교과 전형 이제 정리하고 갑니다. 1등급 10%가 아니면 상위권 대학 지원 불가예요. 합격 불가가 아니라 아예 지원 불가예요. 2등급 34% 이내가 아니면 인서울대학 지원 불가예요. 상위권 대학은 1등급이 기본이고 학생부 관리도 필수고요. 중상위권 대학은 2등급 이내에 들면서 면접과 수능 최저 둘 중에 하나를 준비해야 될 겁니다. 모든 상위권 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거의 100% 제 말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아이들의 학업 역량과 비교과 역량을 같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으로 이제 정시인데 제가 재수공화국이라고 했죠. 2023년도 수능 졸업생 비율이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28%. 여기에 검정고시생이 들어가니까 31%였어요. 전년도보다 8,600명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에 재수생 32만, 재학생 32만, 재수생 16만, 수능 N수생 시대 28년 만에 최고라고 또 한 번 기록을 경신했어요. 자, 올 수능 N수생 비율 28년 만에 최고 기록, N수공화국. 아니, 주식이 좀 이렇게 오르면 좋은데, 재수생 비율이 오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 올해 내일 수능 보는데 작년도 기록을 또 깹니다. 작년도 기록을. 이런 판에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판에 끼어들지 말고, 자, 우리는 뭘 하자? 수시를 준비하자. 하지만 그래도 정시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볼 텐데요. 정시의 가장 큰 이슈는 통합형 수능도 있지만 정시 학생부 반영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미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 교육과정 이수 충실도를 반영하는 교과평가를 도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뭔가 봤더니
내신 성적과 함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본대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는 거 우리 앞에서 막 설명했잖아요. 무슨 전형? 종합전형. 그러니까 수능인데 종합전형적인 요소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고려대학교도 내신 20%를 반영하는 교과전형을 작년에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연세대학교가 26년도부터 정시의 학생부 반영을 확정했어요. 서울대 2023학년도부터, 고려대 4학년도부터, 연세대 6학년도부터 교과평가 및 학생부 반영 확정. 여기에 숭실대나 명지대도 수능에다가 학생부를 보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도대체 또 이 대학들은 왜 그럴까요? 이것도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 교수의 입장에서. 저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기계공학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계공학과에서 교수님이 너는 왜 물리2를 안 배우고 왔니?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 이론적으로 통합형 수능 시대에는 외국어고는 문과학교잖아요. 외국어고 다니던 학생이 수능만 잘 봐가지고 의대 가고 서울대 기계공학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는 자, 뭐가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면 얘 이과, 과학탐구를 보게 되면 얘 이과. 그래가지고 어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수능 선택 과목에 따라서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그런 과목 수강한 애들한테 가산점을 줘서 이과 대학들은 이과 학생들을 뽑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앞으로는. 그래서 대학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수능 100으로 뽑는 대학이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어떤 대학? 지금도 정원 못 채우는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뭘 또 봐요. 그냥 점수만 가져오면 뽑아주면 되지. 근데 수도권에 있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그냥 이과 학과들을 그런 식으로 막 오픈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라도 들여다보면서 얘가 문과 성향의 공부를 해온 아이인지 이과 성향의 공부를 해온 아이인지 확인하려고 들 거예요. 내가 의대 교수인데 애가 생명과학 2는 고사하고 생명과학 1도 배운 적이 없어. 내가 기계공학과 교수인데 물리 2뿐만 아니라 물리 1도 이제 안 배웠어. 거기다가 미적분도 몰라.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이 애들을. 그래서 수능에 교과 내신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고려대 방식이나 수능에 교과 세특을 정성적으로 반영하는 서울대 방식,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수능에 계열이나 전공 관련 과목 이수 상황 정도까지라도 확인하려는 PF 방식의 학생부 반영이 될 수 있다. 그럼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냥 아예 무전공으로 뽑아버리는 거예요. 정시로 합격한 아이들은 그냥 처음부터 뭐 국어국문학과, 기계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이렇게 나누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싹 뽑아버리는 거예요. 무전공. 그래 놓고 대학교 1학년 때 애들이 배우는 과목 그리고 그 학점 이걸 가지고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이과 계열의 수학을 안 한 아이가 대학에 와가지고 공업 수학을 한다? 불가능해요. 과학탐구 관련된 과목들을 통합과학 수준까지만 한 애가 대학에 와가지고 대학 화학을 배우고 대학 물리학을 배우겠어요? 물론 도전하는 아이는 있겠죠. 근데 학점이 안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의 이수 과목과 학점을 가지고 2학년 때 학과 선택을 하게 만들어버리면 대학은 자체적으로 방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메디컬 계열의 학교들까지도 무전공으로 뽑아가지고 2학년 때 의대 선택에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메디컬 계열 학교들은요, 면접을 볼 겁니다. 면접을 보면 애하고 1분만 이야기해보면 애의 학업 이력을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학들은 자기 전공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문과는 상관없어요. 이과 계열 쪽에서. 그래서 정시에도 학생부 반영이 예상되어진다. 대학 입시의 모든 전형에 그러면 학생부가 반영되어지는 거예요. 종합 전형은 그 자체가 학생부고, 교과 전형도 비중이 크던 작던 학생부가 반영될 거고, 수능 전형에도 단순하게 그냥 PF 정도의 가벼운 수준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합격 불합격을 결정지을 정도의 수준까지 학생부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생부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아이들은요, 수험생이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5, 6명이었어요. 지금까지의 입시가 오히려 심플해요. 내신이 좀 좋은 아이들은 그대로 내신으로 밀고 가면서 교과 100으로 뽑아주는 학교를 가버리면 되고, 조금 뒤처지는데 좋은 학교 가고 싶으면 종합전형, 이제 서류도 막 챙겨가지고 종합전형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에이 때려쳐, 나는 그냥 수능 보고 갈래 해서 정시하고 이랬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0명에 8, 9명은 앞으로 학생부를 챙겨야 됩니다. 한두 명은 그건 뭡니까? 뭐 논술이나 실기로 대학 가겠다고 하는 애들이겠죠. 아니면 그냥 대학에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대학 진학을 생각하고 최소한 주요 15개대 이상을 나의 목표로 삼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가려고 하건 앞으로는 학생부 관리가 필수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아이들이 해야 돼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과목 내신 준비. 이제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해서 A, B, C 이렇게 피해갈 수 없어요. 그냥 중하위권 아이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걔네들은 그냥 융합 선택해버리면 되니까. 고3까지 전과목 내신 준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수능 준비. 그리고 고3까지 학생부 관리. 시간이 없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해낼까요? 지금은 1, 2학년 때는 좀 내신 위주로 하다가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생부 관리하고 또 3학년 때 시간 좀 있으니까 그때 수능 대비하고, 지금 현재 수능 출제 범위는 거의 다 2, 3학년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교과 범위이기 때문에 3학년 때 배우는 게 막 수능에 나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 삼각형 안에 갇히게 됩니다. 이 삼각형을 한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삼각형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뭘로 불렀냐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학생들이 불렀어요. 자, 죽음의 트라이앵글 시즌2가 시작됩니다. 뭐 오징어 게임도 아니고 시즌2. 자, 여기에 갇혀서 죽으면 안 되죠. 살아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입시 트라이앵글에서 우리 아이를 생존하게끔 하는 이제 그 방법은 뭐냐? 이제 그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고교 학점제 이후에 입시의 변화에 따른 준비입니다. 그 준비는 매우 간단해요. 상식적입니다. 모든 전형에 학생부가 들어가니까 학생부 종합을 입시의 기본 틀로 놓고 준비를 하시면 돼요. 학생부 관리,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세 가지 주요 지표가 뭐냐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겁니다. 학업 역량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보면 학업 성취도, 너 내신 몇 등급이야? 학업 태도, 수업 중에 태도가 어땠어? 그 다음에 탐구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탐구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의 핵심 내용이에요.
수업 중에 했던 발표, 토론, 보고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진로 역량은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로, 심화 선택 과목 이런 것들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대학이 지금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공이나 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너 몇 등급이야? 성취도는 뭐야?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 이것도 탐구 활동이거든요. 뭐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비교과 활동에서 나의 진로에 맞는 탐구 활동을 하는 것. 그 다음 이제 공동체 역량인데, 공동체 역량의 가장 첫 번째는 협업과 소통 능력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해서 구성원들과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주로 모둠 활동, 조별 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생이 수업이나 수업 외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또한 탐구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눔과 배려, 성실성과 규칙 준수, 리더십 이런 하부 요소들이 있어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역량에 전부 다 탐구라는 키워드들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창의적 체험활동과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에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담임선생님이 1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찰한 기록을 이제 적어주는 건데, 이게 일종의 교사 평가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관계를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학생이 절대 개입할 수 없거든요. 이게 교사 추천서라니까요. 그러면 학생이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항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수업 중의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우리가 줄여서 세특이라고 하는 거다. 그럼 세특의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국어 시간에 연구하며 발표하며 토론했어요. 연암 박지원에 대해서. 조장으로서 조원들과 치열한 토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탐구하고 논리적으로 발표했다.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문학적 지식 해박하고 모든 구성원과 협력해서 소설의 스토리보드를 작성하고 모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과목의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된 키워드가 뭡니까? 바로 모둠 활동이죠. 협력 활동. 여기서 조장으로서 이랬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게 공동체 역량이에요. 생명과학 시간에 수행평가로 제출한 탐구보고서에서 더 나아가 비임상시험에 대해 조사해서 보고서를 냄. 글을 쓸 때 문법에 틀림이 없고 논리전개가 우수함. 영어 에세이도 보고서죠. 그리고 발표함. 과목은 다르지만 공통된 키워드가 뭐다? 보고서다. 수행평가 보고서. 그리고 보고서의 제목을 좀 보니까요. 여러 가지 병원체로 전염되는 병. AI의 발달에 대해 의료 분야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무슨 역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진로 역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심화 개념을 질문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멘토로서 학급 친구들에게 주요 개념에 대한 문제를 풀어주며 전체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함.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많고 발표 수준이 높고, 프로빗의 원리에 대해서 조사하고 통계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법을 익히고, 자, 이것도 과목은 다르지만 공통된 키워드는 뭐다? 질문과 발표다.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심화 개념에 대한 질문과 발표. 그리고 뭐 멘토로서 학급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거, 이런 것들은 공동체 역량으로도 또 평가받을 수가 있죠. 제가 대치동에서
스카이하고 의대 지망 학생들을 주로 지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의 300명의 스펙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고등학교 5학기 동안 제출한 보고서가 평균적으로 94개였어요. 한 학기에 20개 이상씩의 보고서를 아이들이 내고 있어요. 어떻게 공부도 하면서 그런 걸 하고 있을까요? 근데 다 해냅니다. 이 정도는 해내야 서울대 가고 의대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길러야 되는 핵심적인 진로 역량의 세 가지는요. 읽고 쓰고 말하기입니다. 읽고 쓰고 말하기. 읽기는 독서, 말하기는 발표와 토론, 쓰기는 수행평가와 탐구보고서, 그리고 모든 활동은 진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 수행평가와 탐구보고서 이런 것들은 아웃풋을 하는 거거든요. 이 아웃풋한 결과, 내가 수업 중에 아웃풋한 결과를 선생님이 보시고 적어주시는 거죠. 근데 아웃풋을 하려면 먼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내신 공부하고 책 읽고 하면서 나의 배경지식도 넓히고 지식을 심화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책을 읽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독서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책을 뭘 읽냐라고 물어보면 주로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책 읽으면 돼요. 중학생이라면. 그래서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도서, 서울대생이 가장 많이 읽은 독서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나오니까 그런 책의 목록을 정리해서 읽으시기 바라요. 아직은 초등학생이라면요. 아마 책 읽는 습관이 아직은 살아있을 텐데 시간이 있을 때 책 많이 읽으시고 중학생이 돼도 최소한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꾸준하게 읽으면서 내 배경 지식을 확장하고 심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세요. 너무 편중되지 않게. 만화책이나 판타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자,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작성한 보고서가 영어 시간에 공정무역과 저개발국가의 빈곤 문제 해결에 대한 보고서, 수학 시간에 웹소설 플랫폼을 위한 상대평가적 광고 수익 분배 알고리즘에 대한 보고서, 과학 시간에 채우는 이불이라는 주제로 에어캡을 이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개발하는 아이디어와 관련된 보고서, 이런 형태로 세 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쓴 보고서들은 이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관찰이나 실험을 해서 통계를 내고 그 결론을 내려주고, 자, 어떤 유도 만능줄기 세포에 대해서 심화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세 플라스틱의 사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조사 해가지고 그 배경과 현상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서를 내고, 자기의 관심 분야인 물리 엔진에 대해서 정리를 쫙 해내면서 아이가 컴퓨터, IT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책을 하나 읽더라도 단순한 도서 감상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책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확장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내고 있는 보고서들입니다. 물론 모든 보고서가 막 몇십 페이지에 이르지는 않아요. 짧게는 서너 페이지, 그냥 한 장짜리 페이퍼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근데 모두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공통점은 논리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암기하고 그냥 공식 외우고 하지 말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단순하게 수행평가나 발표 같은 걸 하더라도요. 그냥 발표 이것만 하고 딸랑 끝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줍니다. 잘가. 삼각형의 오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으며 유창한 발표로 얘는 그부들의 수능까지 가야 될것 꿀팁을 같고, 얻었다. 내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준비를 이런 하고 어떤 들어가야지. 발표를 하더라도 이런 발표를 하더라도 반드시 배우고 주경이는 있는 지금부터 점에 하면 있어서 계속 하면 성적은 오를 네가 건데. 이 공부를 통해서 올라. 무엇을 얻었는지를 꼭 적어주고 이게 체각을 연게 되면 가장 좋아요. 다른 과목 해 근데. 다른 과목 같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낀 점.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야외에 있는 건축물까지 관찰하며 도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왜냐면 우리 주변 곳곳에 도형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건축가를 꿈꾸며 삼각형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건물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블라블라. 참고도서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삼각형 이야기 안수진. 이렇게 이 한 페이지 정도만 딱 적어서 갖다 드리면 앞에서 봤던 아무 쓸모 없었던 세특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삼각형의 오심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으며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야외에 있는 건축물까지 실생활 처리했던 이해와 누구 이야기입니까? 학생이 했던 이야기를 선생님이 세특에 적어주는 거예요. 학생의 머릿속으로 선생님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려드려야 되겠잖아요. 그게 또한 보고서의 기능이에요. 또한 건축가를 희망하는 학생 스스로 유클리드가 들려주는 삼각형 이야기를 읽고 삼각형의 구조적 특징을 이용한 이런 식으로 독서는 내 학교 생활 기록부에 활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학 입시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진로진학 역량이 그럼 이제 뭐냐 도대체. 자, 이제 이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질 텐데요.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전과목 1등급 내신, 전과목에 대한 1등급 수능, 탁월한 학생부 관리, 우수한 면접 능력, 이 네 가지를 하나씩 갖추게 된다면 누구나 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겠죠.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고등학교 교복을 딱 입으면 저런 힘이 생깁니까? 슈퍼맨은 망토라도 걸치면 뭐 하늘을 날 수 있겠지만 얘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었다고 갑자기 1등급 내신에 1등급 수능에 탁월한 면접 능력 이게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길러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내신 경쟁력이에요. 내신 경쟁력.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애는 A를 받고 있는데 고등학교 가게 되면 뭐 1, 2등급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1등급은 10%, 2등급은 34%인데요. 자, 중학교 내신 현황을 좀 볼게요. 이건 제가 샘플로 가져온 학교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고른 거예요. 무작위로. 지금 현재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중학교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하고 아마 똑같을 거예요. 뭐 일부러 저런 샘플을 보여주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이 학교의 수학 A는 19%, 영어 A, A만 불러드릴게요. 57, 22, 53, 35, 41. 국어, 영어, 수학의 A 비율을 제가 방금 불러드렸어요. 3, 4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들이 30, 40, 50%가 A래요. 자, 2등급까지가 34%잖아요. 근데 A는 40%, 50%까지가 A라니까요. 뭐 우리 아이가 똑같은 A여도 고등학교 가서 어떤 애는 1등급, 어떤 애는 2등급, 어떤 애는 3등급까지도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학교를 볼게요. 마찬가지로 A 비율만 불러드릴게요. 28, 49, 30, 43, 36, 33.
비슷하잖아요. 대부분의 중학교는요, A 비율이 30에서 50% 사이입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건 고등학교인데요. 마찬가지로 국영수고 소수점 떼고 숫자만 불러드릴게요. 9, 6, 11, 8. 여기는 1.3이에요. 10%가 채 안 되죠. A 비율이. 고등학교 공부가 그만큼 더 어렵다는 증명이기도 하고요. 이걸 이제 실제로 좀 더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게 제가 샘플을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는 수도권의 한 지역의 고등학교들입니다. 근데 제가 전국적으로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가 어느 포션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갈 때마다 분석을 다 해보거든요. 근데 부산이건 대구건 광주건 대전이건 어디를 가도 다 이런 현상이에요.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수도권 한 지역의 사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 국어를 100점 맞았을 때 A의 비율인데요. 이 학생의 퍼센트인데요. 국어 100점 맞은 아이가 강서고는 12명, 대일은 17명, 명덕은 11명, 목동은 13명, 양정은 23명, 진명은 27명이 있어요. 이걸 비율로, 전교생 학생 수와 함께 비율로 계산해 보니까 3.4, 4.9, 3.7, 3.5, 6.7, 6.3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신이 9등급제이기 때문에 4%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에서 국어를 99점을 받으면, 수행평가에서 감점 딱 1점 당해가지고 99점을 받으면 몇 등급이 되겠습니까? 바로 2등급 나와버려요. 이미 100점짜리 아이들로 6% 막 채워져 버렸잖아요. 2등급 나와버려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중학교 때야 100점이나 99점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면 천지 차이입니다. 그럼 90점은요? 16, 13, 11, 17, 17, 16. 10%는 일단 다 넘어갔죠. 현재 기준이 아니라 앞으로 바뀌는 5등급제의 기준으로 봐도 영어 국어 90점이면 몇 등급이 나온다? 2등급이 나온다. 1등급은 주요 15개 대학, 2등급은 겨우 인서울. 완전 다른 세상을 살게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A 맞았다고 희낙낙하면 안 되고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공부의 완성도를 높여야 돼요. 80점이면 막 45%, 47% 이렇습니다. 대학 못 가요. 수도권 대학은 꿈도 못 꿉니다. 100점, 영어 100점은 막 9.7%, 4.9%, 국어랑 비슷한 상황인데 국어보다도 오히려 100점이 많고요. 90점은 18%, 13%, 17%. 국어랑 경향성이 좀 비슷하죠. 80점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30%, 40%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국어하고 영어는요, 한 문제 틀리고 맞고가 내 대학을 결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성적 A를 믿지 마라 라는 거예요. 수학은 상황은 좀 다릅니다. 100점 맞은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1.8%, 0.5% 막 이래요. 근데 90점 맞은 아이들이 이제 4%에서 5% 정도 되고요. 80점 정도 가니까 이제 10%가 넘어가요. 12%, 17%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수학은 80점에서 90점에 상위권 아이들이 거의 다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학은 심화 문제 싸움이다. 그래서 중학교 때 시험 문제 쉽다고 대충 하지 마세요. 막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원 선생님은 왜 괜히 어려운 거 풀어라 한다. 학교 시험 나오지도 않는데 이러면 안 돼요.
심화 개념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서 고등과정을 준비를 해야 되고, 현재 중3이라면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3번 정도 봤을 때 80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부터 4번, 5번, 6번 보면서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돼요. 야, 한 3번 정도 봤는데, 나 그리고 지금 수원 수투까지 끝내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초등학교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목표 관리, 시간 관리, 역경 관리, 독서 활동 습관, 이런 것들을 기르면서 공부의 근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초등학교 6년은 그냥 선행학습하고 심화학습하고 막 진도 빼고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요, 촌놈 마라톤 한다고 중학교 2학년쯤 되면 애 공부 손 놔버립니다. 혹시 주변에 많이 안 보셨어요? 축구 선수가 아무리 공을 잘 차도 뭐예요? 한 5분, 10분 뛰면 막 숨이 허허허 하면은 선수 못 하죠. 공부도 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체력은 초등학교 때 길러주는 거예요. 딱 목표를 정해놓고 집중력 있게 하고, 내 시간을 내가 관리할 줄 알고, 막 도전해보고, 책 읽는 습관 항상 길러져 있고, 이런 게 초등학교 때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전과목에 대한 완전학습, A 맞고 좋아하지 마라, 완전학습. 심화학습과 분산학습, 여기서 분산학습은 고등학교 과정들을요 좀 미리미리 가져다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는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예요. 지금 중3이면 지금이 앞으로보다 시간 많아요. 지금 중1이면 지금이 앞으로보다 시간 많아요. 그래서 학원에서 뭐 고등학교 모의고사 불자 특강 하자 하게 되면 그냥 하세요. 이번에 수학 심화과정 특강 한다 하세요. 내신에 목매지 말라고요. 중학교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비교과 활동에 대한 학생부 관리, 그리고 심화된 독서 활동,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 우리 아이들이 해야 될 역량입니다. 중학교 3년은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사춘기, 오춘기 하면서 반항하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학 입시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엄마가 좀 잔소리해도, 선생님이 좀 힘들게 해도 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들이니까 조금 참고 여러분이 할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겁니다. 지금 행복하고, 지금 100세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하고 앞으로 110년을 불행하게 살 건지,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공부에 집중해서 앞으로 110년을 행복하게 살 건지,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혹시 지금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같이 보고 있을까 봐 제가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은 오늘 이후에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초등학교 때 목표 관리, 시간 관리가 안 돼 있었던 친구들은 중학교 때라도 이런 습관을 좀 길러야 되고요. 어떤 고등학교를 갈 거냐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교과 활동에 대한 경험, 특히 보고서 작성법을 좀 익혀주고, 국어는 독서로 시작해서 고등 내신 준비를 해주시고요. 영어는 능력이 허락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준까지 하고 가면 좋아요. 수학은 무한반복. 한 번 고등학교 거 했다 해서 끝내버리면 안 된다. 계속 2번, 3번, 4번 반복 횟수를 늘려주면서 완성도를 높여라. 문이과 구분 없이 사회과학, 한국사 필수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한 1학년 때까지는 영어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해왔으면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쯤에는 과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과 아이들이라면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화학, 생명 이것 중에서 원 2과목 정도, 뭐 화학원이나 생명원 이 정도 2과목 정도를 중학교 때 끝내주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개념 정도는 보고 가야 돼요. 그리고 3학년이 되게 되면 이제 국어를 시작해야 될 때, 그래서 국어 문법과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을 먼저 보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사회나 한국사는 3학년 겨울방학 때 하면 됩니다. 그때 인터넷 강의 좀 들으면서 한 2번 정도 반복하면 이제는 고등학교 갈 준비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지금 중3인데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거 지금 나 하나도 안 해놨는데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중3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중3은. 자, 중학교 1학년 때 고교학점제 시대를 대비한 비교과 역량을 강화시켜 주고요. 책도 보고 보고서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진학 후에 내신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선행이나 심화를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 3학년은 이제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부터는. 자, 내일이 수능이잖아요. 내일부터 여러분들은 학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중3은 고1입니다. 고1 이제. 지금 초6은 이제 중1이에요. 이제 지금 초6인 학생들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중2인 학생들은 이제는 고등학생이에요. 중3 1년은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더더구나 예비고1이면 어떻겠어요? 예비고1은 정말 숨 쉴 틈 없이 공부에 집중해 줘야 됩니다. 예비고1은. 이번 방학 동안에 내가 예비고1인데 아침 11시에 일어난다. 내 인생 포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아침에 일어나세요. 6시 반이면 눈 뜨고 학교 갈 시간 맞춰서 그때까지 아침 공부하고 학원 갔다 와서 그날 공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정해준 목표대로 인터넷 강의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이니까 좀 신나게 놀아보자. 안 돼요.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이니까 이번에 한 10일 정도 외국 가서 놀고 오자. 안 돼요. 혹시 여행 계획해 놓으셨으면 비행기표 지금 환불하세요. 환불 안 되면 우리 애 거라도 환불하세요. 애는 이모 집에 맡겨놓고 동생이랑 데리고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중3 이번 겨울방학 때 잘못 보내면 큰일 납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후회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폰, 스마트폰 사용 시간입니다. 평일 기준으로 75.8분, 주말 기준으로 96.2분이고 제일 많이 보는 건 동영상 많이 본대요. 동영상. 뭐 유튜브, 틱톡. 근데 저는 이 통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알기로는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요. 제가 직접 현장에 있잖아요. 애들 평균 3시간 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평균 3시간. 아니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학원 다니는데 언제 해요? 놀랍게도 애들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3시간 넘게 하고 있죠? 이것만 줄여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원 없이 갈 수 있어요. 이것만 줄여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요.
휴대폰 사용 시간 줄여야 됩니다. 중3은 당장 끊어야 됩니다.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됩니다. 예비고1은. 혼자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걸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혼자 스스로 못 해내면요, 혼내고 야단치지 말고 아빠, 엄마, 온 가족이 협조해 주세요. 뭘 협조해 주냐? 아빠도, 엄마도, 동생도, 학생도 전부 다 집에 오면 다 휴대폰 끄세요. 휴대폰 다 꺼놓고 탁자 위 같은 데 모아놓으시고요. 엄마부터 아빠부터 꺼야 돼요. 다 모아놓고 휴대폰 켜는 건 아침에 나갈 때 켜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켜요. 직장 다녀올게. 그러면서 켜요. 그리고 집에 왔을 때부터 아침에 문 열고 집 나갈 때까지는 휴대폰 없는 상태. 그렇다고 그 시간에 막 TV 켜놓고 TV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책 보고 이야기하고 이것저것 하기 싫으면 운동하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다 같이 테이블 모여 앉아가지고 책 보고 운동 이야기하고 아니면 가볍게 산책하고 이래란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인터넷 쓸 일은 또 있죠. 그러니까 거실에다가 공용 컴퓨터 하나 놔두고 갑자기 연락 올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선전화 놓으세요. 유선전화. 막내가 대학 갈 때까지 이렇게 사시면 온 가족이 행복해질 거고요. 애들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 다 갈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시간의 부족은 부족 그 자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가느냐,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누가 결정해요? 내 스스로가 결정해요. 내 스스로가.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휴대폰에 빠져가지고 새벽 3시까지 보고 있다면 내가 나를 실패의 길로 발로 톡톡톡 차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학됐다고 아침 11시까지 자고 이제 그때 일어나가지고 좀 밥 먹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TV 보고 새벽 3시까지 또 쇼폰 보다가 휴대폰 손에 붙잡고 잠들었다가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3월돼 있겠죠. 그럼 나는 어디로 가 있어요? 실패의 길, 저 끝에 가 있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나의 습관과 태도를 바꾸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공부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메이저리그 전설의 야구왕 9회 말 투아웃부터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명언을 남겼던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대학 입시는 나의 꿈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들이 모두 다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저 정상에 서기까지는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음고생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도전하는데 힘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길을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항상 손잡고 함께하는 부모님, 그리고 원장님, 그리고 선생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꿈과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의 노고를 응원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호 소장이었습니다. 자, 설명회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회 준비해 주신 원장님과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선착순으로 자,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딱 2분만 제가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소재 닦은
자, 채팅창에 글이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저희 유튜브는 약간 버퍼링 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뭐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마무리하고, 자, 이제 또 밤도 늦었고, 내일 또 수능이라, 저는 또 입시하는 사람이라, 내일이 가장 좀 긴장되는 날이거든요. 채팅창에 글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제 말 듣고 충격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해가 다 돼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라고 믿을게요. 두 번째라고. 자, 그럼 우리 인사 나누시죠.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자, 부모님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가 막 인사하는데 하나 올라왔어요. 자, 초등독서는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느냐? 부모와 함께 필요한 게 있을까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해요. 초등독서는 많이 읽는 게. 많이 읽다 보면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리고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책 읽을 때 엄마는 다른 책을 보더라도요. 엄마하고 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책 읽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족 모임을 도서관에 다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요? 책은 뭐 딱히는 없는데 아마 제가 뭐 아는 건 별로 없어요. 저는 직접 지도를 제가 하지, 뭐 책을 뭐 제가 직접 다 지도를 하기 때문에 책을 제가 쓴 책은 없는데 보고서 작성 한번 검색 한번 해보실래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뭐 딱히 추천해드릴 만한 책이 지금 딱 생각나지는 않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네 일단 패스 할게요. 자, 원장님께 물어보시면 돼요. 원장님께. 그럼 원장님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팁이나 이런 것들 알려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원장님한테 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좋은 밤 되시고요. 우리 아이들 부디 자기의 목표 꼭 이루어지기를 빌면서 오늘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인호 소장이었습니다.